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전해진 이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동료를 비롯한 각계 정치 인사뿐 아니라 시민들도 직접 쓴 편지와 꽃으로 떠난 노 의원을 추모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노회찬 의원 소식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과 함께 조문 행렬이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시민분들도 직접 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 노회찬 의원의 장이 그 정의당 장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27일이 발인이죠. 그래서 그 여야를 넘나들고 진영을 넘나들어서 사랑받은 정치인인 만큼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은 SNS에 글도 남기셨던데 지역구도 같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이 사실 지역구를 떠나신 지가 이제 2년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랑 시간이 길면 길지만 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계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처럼 지금 전부 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지역구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저는 참 비통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친구가 떠난 것 같다. 자연인 노회찬에 대한 그 상실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께서 특히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상계동으로 지역구가 같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니었지만. 네. 그리고 특별한 인연도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 밥을 함께 드셨다고. 저는 제가 정치 입문했을 때 이제 기자분들이 한 분이 저한테 혹시 이제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이야 자주 이제 만날 테니까 혹시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노회찬 의원님 꼭 만나뵙고 싶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18대 국회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만나뵙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가진 이제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정치 원로들한테 묻고 이러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아니 의원님 지역구가 제 고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그것에 호의를 느끼셨는지 그 뒤로부터 짧게 만날 때 있을 때만 저한테 많은 걸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데 제가 2016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선거 나가게 되면서 그 지역구가 겹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따로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참 제가 선거를 나가려 보니까 제 지역구로 제 고향으로 나가게 됐는데 의원님이 지역구라서 참 죄송스럽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만 했더니만은 오히려 그 특유의 화법으로 이 사람아 당신 고향에 당신이 나가는데 왜 나한테 상의하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정치인들이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두루 넓게 교류하시면서 참 촌철살인 한마디로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것들을 각자 이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것처럼 참 무거운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만나셨던 거죠? 아니 며칠 전이나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방송을 같이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때 오랜만에 좀 조우를 해가지고 제가 또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마침 의원님이랑 저랑 공히하는 인사가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 열흘쯤 전에 이제 배웠을 때도 그 무거운 마음을 티를 잘 안 내셨기 때문에 그냥 좀 이상하다, 말수가 좀 적으시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지만은 전혀 이번에 이런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품격 있는 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요즘 막말 정치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 시점에 사실 노회찬 의원 하면 아주 촌철살인을 해도 품격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수위를 넘지 않는. 대변인께서 보시는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기억이 남으시는가요?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촌철살인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죠. 사실 예. 그런 핵심을 찌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인 주장일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잘 읽으셨던가 그런 거의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은 진보 정치의 상징 같은 그런 예. 분이시죠. 그 진보 정치를 하셨지만 동시에 뭐 진영에 상관없이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 원인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원칙을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큰 사랑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알겠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노회찬을 죽였다라고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일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정치를 한 해 있어가지고 노회찬 의원도 그때 뭐 원외에서 지내신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신 적도 있고 예. 근데 사실 원내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래도 이제 세비라든지 후원금을 사용한 데 있어가지고 정치에 돈맥이 막히는 일은 참 드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과는 그래도 상태가 나은 편이지만은 현역에 있던 인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원외로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받은 모든 형태의 불법입니다. 그것이. 모든 형태가 다 불법이 될 수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법 형태로 이제 우리가 잘 안 알고 있는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아니면은 강연을 한 다음에 강연료 형태로 아니면 자문을 하면 자문료 형태로 이렇게 받는 것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데 예. 사실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거의 편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잡자고 들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오세훈 정치자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체제 하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이 주는 검은 돈이나 이런 것은 많이 사라졌겠지만은 예. 반대로 정치 구조가 돈이 없는 사람은 소소한 불법들을 계속 강요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당에 소속돼 있고 그 진보정당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세비를 받아서도 내 세비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 네. 다른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물론 그 어느 시기마다 필요한 가치에 따라서 이제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과거에 오세훈법이 처음 제정됐던 시기에는 아 그래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 정경 유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검은 돈을 차단하자라는 사회적 목표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 걱정 없이 정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세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국회의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뭐 서울에 사는 분하고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분하고 뭐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 몇 배씩 차이 나고 할 텐데 지금 일률 세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적합하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을 되짚어서 왜냐하면 세비를 적게 준다 해가지고 부패가 적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에서 받는 것의 한 70% 정도 되는 정도의 봉급을 받게 아예 법제화돼 있거든요. 근데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여러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간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처우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면은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정치 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휘말려 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분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일 안 하니까 돈줄을 더 죄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그 전까지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부분, 이 부분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돈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그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구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도 그 1년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 1억 5천보다 훨씬 더 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뭐 꼭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상황들이 변화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나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과거의 정경유착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부패 비리가 많았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법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후원회를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50불이 넘는 돈은 보고를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투명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썼다 무엇을 위해 썼다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하면은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좀 재고를 고민을 해본 그런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혹시 뭐 오해를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뇌물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후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돈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정치를 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 경우에 그래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선거 때만 이제 후원이 가능해요. 선거 때만 후원이 가능하고 선거 때만 후원이 가능한데 또 선거 때 후원한 금액은 예를 들어 낙선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선거 보전 발행이 전에 국고에 환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영구적인 그 자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현역과 이제 원외의 차이가 아주 큰 상태이고 또 굳이 따지자면 그 후원을 줄 수 있는 것도 네. 국회의원에게나 아니면 구청장 후보까지는 보장이 돼 있지만은 시의원, 구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선거를 다 치러야 되게 된 것이고 평소에 지역구 관리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치는 오히려 취약하다. 그래서 지방 정치에 도전하는 오히려 젊은 후보들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돈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나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원외에 계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노회찬 의원 부인께서 월 30만 원 정도만 생활비를 꼬박꼬박 그 정도라도 달라. 근데 그거조차도 못 지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죠. 예. 네, 그래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마련을 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말씀을 잘하시니까 강연 요청 같은 것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연 요청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뭐 원외에 있을 시절에 기업의 사회이사를 맡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그것도 아주 이제 예를 들어 커리어가 좋아서 뭐 그런 게 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좀 생활 정치인이나 생업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정치권과 엮이지 않으려는 이렇게 문화가 있게 되면서 네. 그래서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돈 때문에 구설수 올랐는데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뭐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구설수 올랐지만은 최근에 꼭 보수 진영에서도 보면은 돈 때문에 구설수 오른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황영철 의원님 같은 경우 지역구 넓이가 서울 면적의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보면은 강원도에 4개 군을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네. 원래 그런 경우에 군마다 또 사무소를 다 둬야 되는 것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어릴 때 도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이제 정치만 하신 분인데 정치를 잘하셨으니까 선거는 계속 당선됐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뭐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어떤 법이 금지한 돈을 지금 이제 수령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하신 건데 사실 이런 형태의 좀 어떤 아까 말했듯이 지역구 특성이나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불법이 강요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게 되고 예. 우리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지만은 반대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정치적 능력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보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의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컷오프죠. 3일 뒤면 이틀 8명 뒤죠. 예. 이틀인가요? 예. 예. 네. 8명 중에 5명은 아주 쓴 고배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고 3명만 살아남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뜨겁죠. 그래서 예. 오늘 26일 그 중앙위에서 3명만 살아남고 말씀하신 대로 5분은 이제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컷오프 상황을 간략하게 조금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주요 당직자, 고문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한 370여 명,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중적인 인지도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그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여론조사 결과와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어서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저희 그 중앙위가 열리는 그 26일에 그 기초단체 협의회 회장을 선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초단체 협의회 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보통 이 기초단체장들이 이 회장의 의견에 따라서 좀 조직적으로 투표를 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한
150분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예.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논산시장 그 황면선 3선이시죠. 네. 이분이 단수로 출마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이해찬 의원이랑 같이 정치에 입문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투표율도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번 2016년이었죠. 8.27 전당대회 때 송영길 의원이 한 표 차로 그때 탈락했었죠, 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앙위원들을 얼마나 투표장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좀 지켜볼 만한 지역에서 변수인 다 것 각자 같아요. 올라오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컷오프 통과할 세 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상을 했다가 틀리면 큰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나오신 후보들 중에 어느 분이 되셔도 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럼 알겠습니다. 꼭 한 분만 좀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자면 한 분만 어떻게 꼽아볼 그래도 수 이 사람은 있을까요? 살아남을 것 예. 같다. 아니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그 당시 이해찬이냐 아니냐 뭐 이런 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해찬 의원은 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지만 예. 저는 뭐 그냥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지금 민주당 네. 당권 레이스에 관심 가질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래 여당 전당대회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몇 번 봤지만은 예.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보스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계신 상황 속에서는 여당 대표는 그걸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선 주자로 나서실 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각을 세울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순위 경쟁을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친문 일색의 지도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하셨는데 네. 뭐 공식 출마는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냥 의사를 밝히신. 이제 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입 후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거고요. 예. 예, 이제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선언적으로 먼저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 선거의 트렌드가 세대 교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세대 교체가 트렌드인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가 잡혀버리게 되면은 아마 지금 세대 교체의 어쨌든 대상자가 되는 분들께서는 출마를 하시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경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좀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표와 그 최고위원 분리 선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야 그 선거에 그 소위 말하는 목표나 아젠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아까 말했던 세대 교체의 선거냐 아니냐가 갈려지는데 지금 뭐 이게 뭐 1등부터 4등 이렇게 가리는 선거가 되게 되면은 예.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국민들한테 관심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키워드는 세대 교체다 밀고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원 선정을 논의 중인 상황인데 비대위원 9명에서 11명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외부 인사가 특히 누가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그 지난번 전국위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았고 그리고 이 비대위원들은 상임 전국위에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당신의 임기를 뭐 길어봤자 내년 초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어쨌든 가장 이슈가 되는 핫한 그런 이슈를 잡아서 거기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뭐 현재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쪽에서 뭐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좀 학자나 물론 그런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제 일을 해봐서 사업이나 그런 걸 내가 실제 경영을 해봐서 사고가 좀 유연한 그런 외부 인사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으로 올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게 사실 비대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 하면은 100% 그 중에서 이런 표현했지만 설화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까 보면 이제 테마 아닙니까? 테마를 잡아가지고 뭐 젊은 사람을 데려온다, 예. 아니면 뭐 노동계를 데려온다, 아까 소상공인을 데려온다 이렇게 되는데 전혀 이분들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면은 그냥 그 직책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또 제보가 막 줄이고 있고요. 저도 별의별 상황 다 봤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끔가다 이제 말이 나왔을 때 신선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돈키호테 같다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비대위를 한 2년 사이에 3번, 4번 하면서 이미 웬만한 긁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훌륭한 자원은 다 긁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 입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그래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당내 인사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배현진 앵커는 당연히 들어갈 거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내정 전날에 바른미래당 내부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 이 기사가 나오고 네. 제 머리가 번뜩한 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만났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라는 네. 걸 제가 몰랐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먼저 말했던 것처럼 예. 비밀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낼 때 무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예. 비밀 모임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그 모임이 원래 그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초청해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교수 자격으로 초청해놨던 것이고 저희가 예. 그런데 우연찮게 한 달 도 전에 이제 초청했던 분이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게 되면서 정치적인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건데 예. 그날 한 4분 정도 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4분의 교수님 및 이런 발표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실제로 그리고 오셨는데 그 비대위원장 발표 하루 전이니까 예. 계속 언론사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본래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본인 15분도 안 하시고 이제 그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셨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언론사에서 무슨 대단한 정치적 무슨 비밀 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저는 의아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통합을 논의하고 싶어도 그걸 제가 김병준 위원장이랑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분이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까지 그런 보수가 분열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정치학자로서의 통찰은 있으시겠지만은 당내 사정을 잘 아신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결국 인적 쇄신을 하겠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이런 식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친박 의원이 비박 의원이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노선을 걸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앞으로의 가치에 동참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나랑 같이 하는 척만 해주면 용서해 줄게거든요. 보면은. 네. 아니 사실 과거를 안 보고 미래만 보겠다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런 것이고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옛날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일본에서 뭐 기독교도 단속할 때 보면은 네. 앞에 목판에 예수 얼굴 새겨놓고 그거 밟고 지나가면 너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청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닐 것이라 보고 그거 피해가지고 어떤 노선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전에 홍준표 대표 똑같은 길을 걷다 망했거든요,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 뭐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연탄가스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목표를 세웠으면은 차라리 임명진 위원장처럼 임명진 위원장은 처음부터 칼을 뽑아서 칼춤 추다가 이제 자기가 쫓겨난 상황이 됐지만은 그렇더라도 그게 외부 인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당 개혁이지 같이 연탄가스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홍준표 대표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개각이 늦어진다 싶었는데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치 내각 구상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협치 내각 구성을 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밝혔죠. 예.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이 130석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그런 개혁 입법이나 민생 입법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개혁 입법 연대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뭐 그렇게 하면 소연정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높이 생각한다면 이제 그 협치 내각해서 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야당에서 모셔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유한국당까지도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이고 민생의 문제인데 이것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 협치 내각 구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예. 느낀 게 뭐냐면요. 역시 친노 친문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보시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예. 좀 떨어지고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는 게 오다 보니까 던진 게 뭐였냐면은 대연정하자 이런 거 네. 던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야당 정치인이 받겠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은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으면은 책임지고 자신들의 뜻을 펼쳐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다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한 팀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 책임을 좀 나눠보겠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랑 민주평화당이랑. 민주당이랑 각자 당마다 생각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 정책만 해도 그렇고요. 뭐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되면 거의 비빔밥 상태로 다 존재하겠다는 건데 그럴 거면 뭐하러 지금 선거를 그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러자면은 뭐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는 얘기를 해야죠. 차라리 연정을 할 거면은 대통령제라는 거는 대통령에게 5년간의 독재를 허락한 것이고 그 5년 동안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회피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번에 청와대가 보여준 것은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 대해서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네.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진실하게 야당에 협조를 하고 방향 전환할 게 있으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야당도 협조해 줄 것이지 또 거국 내각이나 대연정 이런 냄새가 나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데자뷰로 일으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네. 문재인 정부도 혹시 최근에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나라는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이제 뭐 그런 어떤 개혁 드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정권의 힘을 받는 형태로 가셔야지 힘이 빠지는 형태로 가면 곤란합니다. 어느 국민이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정권이 자신감 없는 정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정치 공학적인 판단이다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청와대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요. 예. 근데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입법연대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먼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 프레임에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야당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야당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인데 그걸 뭐 장관 자리 하나 준다고 그렇게 뭐 야당이 갑자기 협조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 그건 오히려 야당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희화화되는 상황. 대신 국민들한테는 이제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협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협치의 형식이라는 것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형식이 되면은 차라리 낫지. 야당하고 뭐 나눠 먹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책임론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제가 봤을 때 협치의 본질과는 좀 멀지 않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카드는 안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럼? 받으면 야당이 아닙니다. 그건 이중대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